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중 75.5%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건물 높이 때문에 문제가 된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들에게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 30년이 된 부천 중동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노후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시가 구례동 중심 상업지역에 105명 규모의 지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차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오미크론은 물론 공무원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필 기자, 인천 지역 확진자 수가 연일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인데요. 지난 8일 이후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비롯한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미크론이 발생한 미추홀구의 교회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명인데요. 이 중 40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현재 변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청에서도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검체 검사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시작된 곳은 인천시청 신관인데요. 인천시는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공무원 집단 감염도 그렇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대응 점검을 위해서 인천을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10일 새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천시를 찾아 지역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김부겸 총리는 먼저 인천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는 신속한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을 강조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기본 접종도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구성해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특히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반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중대본 회의 이후에 김 총리 미추홀구도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추홀구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 곳이죠. 김부겸 총리는 미추홀구를 방문해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검사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김부겸 총리의 현장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이 바로 초기에 두네 분하고 운전을 해주셨던 그분의 인과관계 바깥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여튼 오미크론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포괄적 역학조사, 선제검사, 또 격리조치 지체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또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역 지자체장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 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비롯해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노후 신도시의 환경 정비를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90년대 초반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입주 30년이 지나며 주거 환경이 낙후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0년대) 초 부천 중동과 고향 일산 등 수도권 5개 지역에 조성됐던 2.1기 신도시가 어느덧 입주 30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덕천 부천시장을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5개 지자체가 나서서 지금 부천 중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1기 신도시 지금 입주 3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도래하는데요. 열악한 주거 환경, 그다음에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또 쇠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미래 수요를 반영한 신계획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그리고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그걸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노후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뜻에서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건데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별법에는 그 리모델링에 대한 활성화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법령 제정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또 유도하고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으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탄소 중립 등 스마트 에코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 계획도시 설계를 하고 또 선도적인 재생 모델을 발굴해서 장기적 대응 모델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1기 신도시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이 노후 신도시의 문제점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입주 30년이 이제 도래하면서 대부분의 단지 내 승강기, 변압기, 소방시설 등 이런 기반시설 노후화가 되게 심각하고요. 이러한 시설은 장기순환 충당금으로 교체해야 되지만 많은 단지에서 장기순환 충당금 부족 등으로 적게 지금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도 그 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변압기 화재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전체 세대당 평균 주차 대수는 0.8대인데 현재 기준이 한 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11개 단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지는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신청입니다. 예, 기반시설 노후화 그리고 또 주택난과 같은 또 오래된 도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기 신도시의 노후 문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뜨거운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자, 이 중견 도시를 개선하는 또 새로운 방법과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선도적인 재생 모델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덕천 부천시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로 정리한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부분 철거인데요. 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건물 높이 때문에 문제가 된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단지 건설사들에게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9일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권을 심의하고 높이 조절이 없는 건설사의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세계유산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보류했는데요. 문화재위원회는 계양산 조망이 가능한 높이로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건설사들이 2주 안에 높이 조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부분 철거를 요구한 셈입니다. 건설사들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건설했다며 법적 판단을 바라는 모습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주차장 확충입니다. 김포시가 구례동 중심 상업지역에 처음으로 지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데요.
이번 주차장은 차량 1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달 중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 2023년쯤 주차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짚어볼 키워드는 서브컬처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12일까지 부평역 지하상가 일대에서 서브컬처 콘텐츠로 구성된 실험 가게를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디제잉과 그래피티, 또 스케이트보드 등 다양한 서브컬처 콘텐츠를 지하상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험 가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요. 부평구는 정부에서 정한 문화도시죠. 이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기부 실천입니다. 부천시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지역사회 기부를 실천한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천이 고향인 황희찬 선수는 지난해 5천만 원을 부천희망재단에 전달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6천만 원을 부천시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황 선수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원더러스 FC 소속의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살펴보는 한 주간 주요 뉴스 코너입니다. 부천에서도 이번 달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경기도 다른 시군보다 1년 정도 늦은 건데요. 기존의 사설 앱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만큼 골목 상권에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 배달 주문건이 많은 부천의 한 중식당. 주문 왔어요. 이 가게는 지난 10월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주문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1%대로 낮아 민간 앱에 비해 많게는 10% 이상 저렴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좀 잘 맞춰서 발맞춰서 좀 준비한 서비스가 아닌가. 소비자도 가맹점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큽니다. 앞으로 부천 지역에서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천페이로 결제할 때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출시 1년 만에 전체 가맹점 4만 3천여 곳, 누적 거래액은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부천에서도 최근 식당 1,900여 곳이 가맹점 등록을 마쳤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빠르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천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용률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시스템 안정이나 편의성 면에서도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